수익 줄고 연체 늘고 저축은행 괜찮을까? 드디어 저축은행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부동산 PF가 문제가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김진태 삽질 나왔을 때 저축은행 돈 있는 분들 빼놔라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BIS 비율 줄어들고 있고 연체금 추이 2022년에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부동산 PF가 아직 터지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중 고위험 PF 사업장 비중이 거의 30%. 고위험, 터질 것 같다. 이게 30%고요. 증권사가 24.2%입니다.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여기가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일단 빚으로 아파트를 짓는 게 습관이 돼버려서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시행사, 시공사 얘네들이 빚으로만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자본을 어느 정도 집어넣어서 사업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100% 빚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막 오르니까 빚 내주는 데들도 개꿀하면서 빚을 내줬어요. 문제는 이게 터지기 시작하니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부동산 PF 이것만으로 집을 짓는 것, 아파트를 짓는 걸 정부가 어느 정도 규제했어야 된다. 근데 이걸 전혀 규제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었던 거란 말이죠. 이거는 뭐 전 정권, 이번 정권,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잘못한 겁니다. 부동산 PF 대출만으로 아파트를 지어대니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이제 터집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요, 빚만으로 아파트 짓는 일이 불가능해질 거예요. 자, 은행, 토스뱅크도 부실하냐? 지금 은행 지나 나서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안 좋죠. 새마을금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이 공포 심리가 우리나라 은행에도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이요, 까리한 데들이 많아요. 대형 은행들, 5개 은행이라고 하죠. 5개 은행, 6개 은행 이런 데들은 작년에 50조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 그리고 제2금융권들은 지금 부실이 너무 많아요. 이게 터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약한 고리 소형 저축은행 부실 위험 더 커졌다. 자, 고정 이하 여신 비율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3개월 이상 연체된 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 떼일지도 모르는 돈, 떼일 확률이 높은 돈 비율이 많은 곳은 15%가 넘어가요. 6%, 7%, 5% 이렇게 됩니다. 저축은행이 작은 규모들은 망하기 시작할 거다. 이 정해져 있는 수순이에요. 이런 데이터를 딱 보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희망이 지금 없습니다. 미래를 보면 더 암울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정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작은 저축은행이 정리가 되면 좋아지느냐?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자, 비은행 업권별 고정이하 여신 비율, 이게 떼일 돈이에요. 떼일 가능성이 높은 돈을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하는데, 저축은행이 삐용 올라갔죠. 자, 전부 다 고개를 치켜들고 있습니다. 치켜들고 있고, 비은행 업권별 연체율도 다 고개를 치켜들고 있습니다. 총 자산 수익률은 다 꼬라박고 있습니다. 매우 안 좋죠. 네, 금융권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중소건설기업, 지역별 한계기업. 자, 한계기업은 또 뭐냐면요, 3년간 이자를 못 내는 회사들이에요. 그게 한계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좀비 기업인 거죠. 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이 15%예요. 지방중소기업은 16.7%입니다. 수도권 13.4%입니다. 대기업도 9%가 넘어갔어요. 지금 벌어서 빚 갚는데 다 쓰고 있는 기업들, 이게 비중이 이렇게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21년도에서 22년도 1년 사이에. 지금은 23년도 3월 지났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계 기업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중이지만 어느 순간 망해 나가기 시작하면 이것도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부실 위험 기업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치켜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큰 건설회사는 어떠냐? 요 까만 점만 보시면 되는데, 어디가 위험하냐? 롯데, 태영, 동부, 코오롱, 한라, 여기 아주 위험하다. 재무 여력이 굉장히 나쁘다.
자, 지금까지는 기업들을 좀 살펴본 거예요. 기업들을 살펴봤어요. 은행권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건설사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개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DSR, DTA,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DSR, DTA 분포입니다. 자, 보시면 DSR 40% 이상. 이게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벌면 40만 원을 빚 갚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 갖다 바쳐야 되는 사람들. 이게 24%입니다. 전체 가구 24.7%. 자영업자들은 30.9%가 100만 원을 벌면 40만 원을 은행에다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살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100% 초과, 100초과는 뭐냐? 번 돈을 다 꼬라박고도 더 꼬라봐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이런 인구가 전체 가구에는 7.4%, 자영업자들은 9.1%나 됩니다. 여기도 결국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건데 은행이 부실하죠? 개인도 부실해요. 이 빚을 갚지 못하는 파산하는 개인들이 나오면 은행도 타격을 입고 전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가 퉁 터지면 와르르르 무너지는 징조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DTA는 뭡니까? 자산 대비 부채 100을 넘어가면 자산보다 빚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산보다 빚이 많은 사람들이 15%, 그리고 자영업자는 13%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전체 가구보다 비율이 좀 낮은 건 뭡니까? 자산으로 잡히는 게 그 가게가 있잖아요.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보는 가게도 자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거 망하면은 사실 다 날리는 거란 말이죠. 그건 이것도 사실은 더 굉장히 심각한 거다. DSR, DTA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인 지표,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뉴스를 검색해보면 건설사 893곳 폐업, 줄폐업 이미 하고 있어요. 작은 회사들, 지방 중소건설사들 줄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 속출, 코로나보다 위기다. 눈물의 폐업. 코로나 끝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자영업자들 폐업, 속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윤석열은 내수 활성화 매진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수 활성화 대책을 한번 볼까요? 4월부터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연속 개최하겠대요. 지역 관광 콘텐츠 확충하겠대. 내국인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근로자 대상 국내 여행비 지원 확대 및 연가 사용 촉진한대. 일본, 중국, 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한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한대.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전부 다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 중국, 동남아 국제 항공편을 확대하면 내수가 활성화됩니까?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연가 사용을 촉진한대. 회사가 죽어나가는데 연가를 뭔 수로 쓰냐고. 이게 현실과 정책이 완전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라는 인간은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 해야 될지 모른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부동산 PF 터지는 걸 막느라고 50몇 조를 썼고 앞으로 28조 더 쓴다. 그리고 캠코한테 이거를 몰아주려고 한다. 이게 사유와 손실의 사회화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부동산 PF 건설사 살리는 데는 이미 50조 넘게 썼고요. 김진태가 사고친 채권시장에는 200조 넘게 풀어버렸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런데 세수는 부족하다. 세수 부족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태료 범칙금 조심해라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죠. 건설사 살리느라고 돈을 쏟아부었어요. 채권시장에 쏟아부은 것도 사실은 부동산 PF 터지는 거 막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 PF에 쓴 돈이 250조 이상 300조 가까이를 부동산 PF 막느라고 쏟아부었어요. 자, 그런데 건설사가 살아나고 있나요? 부동산 PF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쏟아붓고 터져요. 자영업자들한테 무슨 혜택 주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터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자영업자들 살리는데 쓸 돈이 없어요.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국가에게 버림받았어요. 자영업자들과 서민들. 대한민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40%예요. 40%, 50% 육박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요. 자영업자들 살리기 위한 정책은 없습니다. 쓸 돈이 없어요. 김진태 삽질에 부동산 PF 살려내느라고 쓸 돈이 없어요. 거기다가 법인세 다 깎아줬죠. 종부세 깎아줬죠. 돈이 없습니다. 건설사를 억지로 살려내려고 돈을 쏟아부었지만 건설사가 살아나고 있질 않아요. 차라리 그 돈을 자영업자들 살리는데 썼어야 돼요.
건설사는 망할래서 망하게 냅두고 자영업자들 버티도록 만들어놨으면 그래도 좀 낫죠. 근데 건설사에다 쏟아붓고 건설사는 망할 거란 말이죠. 저축은행도 망할 거란 말이죠. 자영업자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으니 망할 거란 말이죠. 데이터로만 놓고 봐도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윤석열이 대한민국 경제를 확실하게 망가뜨린 게 맞습니다.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희망이 없다니까요. 나아질 구석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카드가 없어요. 1년도 안 됐습니다. 윤석열 5월에 취임했잖아요. 아직 3월이에요.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그런 시기가 엊그제인데요. 1년도 안 된 이 시간에 나라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각자 도생이에요. 지금 뭔가 나아지기 위해서 나에 대한 투자를 한다 뭐 한다 이런 거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시기라는 거. 그냥 버티는데 총력을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망하는 수순은 정해져 있어요. 언제 어디서 하나가 펑 터지는 순간 와르르르 무너지는 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경제가 망가지는 순간 윤석열 탄핵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탄핵, 경제가 트리거가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다립시다.